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주된 테마가 찬양하라 효율적 시장 가설을입니다.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계관, 투자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의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건데, 종교적인 믿음 한쪽 그룹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사실은 이 영국에서 이 300년 전에 아담 스미스부터 고전파 경제학이 있었죠. 그걸 쭉 이어내려온 게 신고전파 경제학, 시카고, 미네소다, 카네기 멜론 대학 이 분들이 되겠는데,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보면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가장 유명한 거 보이지 않는 손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 가격 메커니즘,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시리니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격,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 메커니즘이고, 가격, 이것이 기업이라든가 이 자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반영해야지 이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핵심적인 이 이론, 그죠?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뭐가 있는가를 같이 보면서 오, 역시 위대하시다. 나름의 이 체계가 확실하구나 하는 거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 특이한 모자를 왜 썼느냐? 그 아담 스미스 때문에. 예. 제가 한 번은 에든버러 대학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에어 티켓 내지는 뭐 비행기도 호텔도 다 공짜로 주면서 초대를 받아간 게 참 영광이었었고요. 그 에든버러 대학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가 교수로 활동하시던 그런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영광이었고, 그전에도 케임브리지에서 잡 오퍼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제가 자랑질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한번 이 기념품으로 제가 사온 모자, 이게 영국의 뱅커들의 모자라고 합니다. 예. 어, 더비즈라고 그러나요? 근데 거기 가서 간 김에 이 해터즈 그 모자 회사에 가가지고 모자 가게에 가서 이거 샀습니다. 하나에 한 100 몇십 파운드, 150 파운드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고, 뭐예요. 이게 이제 찰리 채플린 모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회계사들이나 뱅커들이 이걸 많이 썼다 그럽니다. 이제, 이건 이제 조금 미들 내지는 낮은 레벨의 뱅커가 쓰는 모자가 되겠고, 진짜 JP 모건 같은 탑 뱅커들이 썼던 모자, 그런 것들은 뭐 한 몇 파운드라더라? 500 파운드 이상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단으로 이렇게 쫙 만들었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쫙 높아가지고 그죠? 하여튼 간에 저는 그때 요것만 딱 장만해가지고 기념품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엔터테인먼트 삼아서 쓰고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추석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도 꿀꿀하실 텐데 이거 수업 받는 거 가뜩이나 이 쉬는 날에 아무리 주경 야독이라지만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요거라도 즐기시라 하는 뜻으로 모자를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영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 됐지만 오늘 아침에 들린 소식이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좌우지간에 뭐 그냥 기왕 영국 얘기가 나와서 아담 스미스 그죠? 그것 때문에 얘기해 본 거고요. 자, 그다음 화면 공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뭐 이번 학기에 이 핀테크와 행동 제목, 즉 핀테크의 심리학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그걸 한 학기를 관통하는 테마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기술 맹신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기술 맹신. 이 핀테크 테크놀로지를 찬양하려고 우리 모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맹목적인 기술 추종만 하다가는 누군가의 바람몰이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약 파는 사람들이 세상은 넓고 약장사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장사의 모습이 이런 기술 맹신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S&P 500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난데없이 짐바브웨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유의미하더라라고 관심을 막 끄는, 어그로를 끄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 지주회사에서 나온 회사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바람몰이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네들의 예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번 신문에 나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왜 저렇게 내지는 뭐 이상한 트럼프 같은 미친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리고 뭐 추한 일로 그렇게 신문에 자꾸 나오는가? 안 좋은 일로 싸움박질하고 주먹질 해가지고 나오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그러죠. 어그로를 끌어야지 다음번에 재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여기 불나방처럼 관심을 쏟아주고 와주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또 보시면 돼요. 기술 가지고서 맹신을 하시면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기 딱 좋다. 그래서 그 중에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거 하나가 또 이 바람몰이를 한 증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흔히들 핀테크냐 테크핀이냐를 가지고 뉴스 기사화하고 그 기사화하다 못해 신입사원 뽑는데 애꿎은 신입사원들 앞에 이걸 물어봐서 테크핀과 핀테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통과시키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잘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괴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 바람몰이에 놀아나는 헛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크피는 우린 출신부터 달라. 내지는 핀테크, 니네는 기존의 금융회사 출신의 핀테크는 우리를 넘사벽 찾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누구였냐 하면은 마윈이란 분입니다. 아시죠?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시자, 이 가장 우린 그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장님. 그죠? 잭마, 이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종종 이제 등장시키게 될 건데요. 이분이 2016년에 주창한 개념이 바로 테크핀입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달라. 니네들 은행에서부터 출발한 그건 핀테크라고 하고 우리는 테크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스로 치고 들어가는 우수한 종자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취급을 달리 받아야 돼. 금융회사로 치지 마, 우리를. 이러면서 막 콧대 높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왜 썼을까? 보시면은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IPO를 2020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5년이 남았죠. 그죠? 4년, 5년이 남았는데 미리부터 떡밥을 깔아놓고서 바람몰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가가지고 바람몰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미리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인플루엔서로서, 그죠? 말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하필이면 또 영어 선생님 출신입니다.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핀테크, 테크핀. 우린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이러면서 팔아먹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리 취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보시면은 이 JP 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님께서 불평하신 사안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 은행은 많은데 핀테크 기업들은 없다 이런 불만도 하셨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테크피네를 주창하는 마윈이 하는 얘기는 주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데이터를 빅데이터 내지는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파이낸스에 들이대서 혁신을 이뤄낼 거다라고 약속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적용시키고 어쩌고 하는 거가 얼만큼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은행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관리 감독 당국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없어야지 돼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관리 감독 귀찮아요, 싫어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불평들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관리 감독을 당하는 데는 그만한 역사적 이유가 있고 그거를 기술로서 극복한다는 거는 기술 맹신이다 라고 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양반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죠?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 기술 섹시하고 좋아, 그래. 근데 니네도 한번 관리 감독 당해보시지. 웰컴 투 규제 월드. 오케이. 들어와서 한번 당해보면은 니네도 한번 쳐맞아 보면 끝장날 거야. 좀 있으면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하는 얘기들이 여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PO를 할 때에 그러면은 IPO를 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공유 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IPO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으로 분류돼 가지고 취급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은행
하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하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치 산정하는데 척도로 쓰는 게 PBR, Price to Book Ratio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좌우가 거꾸로 되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화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걸 좌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PBR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나요? 자, 화이트보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P, B, 야, 네, 여기 있군요. 네. PBR. 이 문제가 됩니다. PB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 이게 price to book ratio라고 하는 건데 개념 자체는 기억나시죠? 시가총액 분해, 시가총액 분해가 아니라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주주 자본의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장부가액. 이게 사실은 분자든 분모든 다 뭐다? 이 주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주 지분,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시가로 얼만큼 쳐주는가. 과거에 옛날에 주주로서 참여한 돈이 있겠죠. 1달러 옛날에 박았으면 그걸 지금 얼마에 쳐주는가. 지금 쳐주는 거 높이 쳐줬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주주로서 후회가 없겠죠. 그죠? PBR이 높으면 좋겠는데 이 PBR 자체를 보시면 언제 PBR이 높고 언제 낮으냐 하는 건데 요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대략 ROE 곱하기 뭐죠? 이 배당 성향 곱하기 나누기 이 할인율 빼기 성장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되고 이 정도 합시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PBR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즉 PBR이 언제 높고 언제 낮으냐 보면은 요 수익성 좋은 회사 시장에서 환영받겠죠. PBR 높습니다. 배당 성향 주주 친화적으로 돈이 남아돌 때마다 배당을 제때제때 해주냐? 아유 그럼 당연히 주주들이 좋아해 주죠. 그죠? 그래서 PBR도 높습니다. 반면에 위험이 높은 회사다. 그러면 할인율이 높죠. 그래서 이 위험한 회사 후려쳐. 그냥 할인 자꾸 해가지고 반값 세일 막 이래가지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불행해집니다. 너무 할인율 높아지면은 PBR이 낮아져요. 시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반면 성장률, 성장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면은 이게 PBR이 커집니다. 왜? 이게 분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분모. 이 할인율 빼기 성장률이 분모가 되는데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는 이렇게 커지고 가분수. 그죠? 가분수 이렇게 되면 숫자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PBR이 종종 나올 건데 앞으로도 수업 시간 중에 가치주는 PBR이 낮아요. 주로. 이제 웬만하면은 다른 모든 것이 같다 그러면 가치주는 좀 이게 낮은 성향을 보인다 하는 거고 성장주 그죠? 성장주는 PBR이 높아요. 위에서 보여드린 그 이유 때문에 이 관계 함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거를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핀테크 회사들을 봅시다. 내지는 은행들. 그죠? 은행은 어떤가요? 은행의 PBR 보면은 은행의 PBR 우리은행 PBR이 0.33 정도 됩니다. 3분의 1. 옛날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에 쳐준다고요? 33센트. 옛날에 1,000원 투자했으면 지금 330원밖에 안 쳐줍니다. 아니 내 소중한 돈 670원 어디 갔어요? 날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요?
규제 관리 감독 당국이 쩍 하면 갖다 뭐라고 하니까는 관치금융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장률이 낮으면은 그죠? 분모가 커져요. 그죠? 할인율 빼기 성장률 이렇게 분모가 되는데 이게 낮아지면은 분모가 커져요. 그러면 가분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체 숫자가 작아져요. 이제 성장성이 없습니다. 그죠? 반면에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들은 지금 PB 레이시오가 PBR이 한 테크 기업들 한 1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뭐예요? 주주들이 옛날에 1달러 박았으면 지금 얼마에 쳐준다고요? 10달러씩 쳐준다고요. 환영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장주니까. 성장성이 높아서, 성장률 높아서. 그러면은 지금 마윈 같은 경우에 그죠? 마윈 같은 경우에 자기네 회사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앞두고 있죠.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 근데 좌우지간에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핀테크 기업은 이 IPO를 할 때 PB 레이시오를 따와야 돼요. PB 레이시오를 어딘가에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장부가액 적정 주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주주 지분 장부가액 곱하기 어떤 적정한 PBR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마당에 그죠? PBR을 여기다가 곱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적정 주가가 산정이 되고 IPO 가치 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여러분들 돈 모아주세요. 국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적정 주가를 산정 받아야지 주식 시장에 내보내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끌어모으고 싶으면 장부가액은 그대로예요. 이걸 뭐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철컹철컹 되죠. 적정 주가를 많이 받으려 그러면 뭐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걔네들 소원이. PBR. 우리의 소원은 높은 PBR. 그러면 뭡니까? 이 기존의 엔트 파이낸셜이 기존의 은행 같은 이런 낮은 PBR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테크 기업처럼 높은 PBR을 받기 원하겠어요? 답은 뻔하죠.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태생부터 니네랑 달러, 은행이랑 달러. 우린 태생부터 테크 기업이야. 그래서 10배 뭐 해줘야 돼. 0.33 곱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럼 몇십 배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거를 원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팔을 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좌우지간. 그러면은 요 PB 레이시오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33, 10배 이렇게 됐는데 요걸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어떻게 돼가는가 나중에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 공유를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예요? 이 PBR을 잘 받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테크핀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 하는 건데 거기에 괜히 놀아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카카오뱅크도요. 그죠? 상장할 때 주가가 그때가 좋았지 그 이후로 쫙 내리막길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PB 레이시오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후려쳐져 있고요. 우리은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거의 물론 우리은행만큼은 가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그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 사이에 더 가격이 떨어져서 2만 5천 원까지 9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PBR이 얼만큼 되는가? 2.14배. 네, 카카오가 얼마라고요? 0.33. 이게 10배 정도 하던 거에서 2.33배. 5분의 1 초막 난 거예요, 보면은 거의. 그죠?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지금 미국 은행이죠. 1.5배 그 정도 됩니다. 1.5배라고 생각하면은 2배, 1.5배 가까워졌어요, 지금. 그죠? 핀테크 그걸로 사람들 신입사원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이 바람몰이에 놀아나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참고로 이 잭마 이분은 그렇게 바람몰이 한 다음에 2020년 10월 말쯤에
규제 감독 당국자들 앞에서 거만한 소리를 함부로 했죠. 건드렸죠, 심기를. 뭐라고요? 중국 금융에는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다. 왜?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너무너무 니네들이 관리 감독한다는 게 허술하고 엉성해서 시스템 리스크 웃기고 앉았네. 그런 저 규제 같은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다 우리 기술로서 극복할 거야. 우리 테크핀이거든. 이런 소리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납치돼 가시는 것 같은 외탄이라 그러죠. 면담하러 갔다 그럽니다. 그죠? 사라졌어요. IPO 하기 일주일 전에, 그죠? 사라지고 IPO 전격 취소되고 지금까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참 잘 보기 힘들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식의 것 조심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거를 잠깐 한 꼭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하세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는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는지 여러분들 재무관리 기초 시간에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방학만 지나면 다들 까먹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만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어느 나라를 가서 봐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까먹느냐 하면은 단순 암기를 하거든요. 벼락치기 단순 암기 할수록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한 이해를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셨어야지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면은 약형, 중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었습니다. 즉 정보를 가격이 제대로 반영하는가. 근데 그걸 반영을 한다라고 믿는 세계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세계관, 네, 투자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거의 종교적으로 매달리세요. 그 지하드를 꿈꿀 정도로. 지하드 뭡니까? 이슬람 쪽에 그 뭐예요? 종교 극단주의 있죠? 근본주의, 테러를 할 정도에 그죠? 그런 정도로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바로 시카고, 미네소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경제학자 분들입니다. 수리 경제를 위주로 하신 분들. 이분들의 말씀은 시장은 그러면은 효율적인데 우리 단계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완전 비효율적인 시장 이건 대책 없습니다. 반면에 약형으로 효율적인 거는 과거의 정보들 이런 것도 프라이스 패턴들 있죠.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 캔들스틱 차트 있잖아요. 그런 짓들 다 헛거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볼린저 밴드니 뭐니 뭐 피보나치 수열이니 뭐니 이런 거에서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할 수 있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미 다 그걸로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격에 벌써 킹 반영돼 있다. 여러분들 요즘 킹 반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 반영돼 있다. 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차티스트적인 움직임으로 돈 벌 찬스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예요? 공개된 정보가 벌써 가격에 반영돼 있다. 물론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적어도 나만큼 우리만큼은 그죠? 우리만큼은 똑똑하다. 우리는 시장의 최소값이다. 내지는 잘해봐야 평균값이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의도나 월스트리트나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얼마나 똑똑한 분들 많습니까? 그죠? 그분들 생각해보면 저런 분들이 바이앤셀 사고 팔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그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가격에 반영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효율적 시장 가설. 그래서 중강형 이것도 맞는 이론이다. 맞는 주장이다. 세계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예요?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자, 인싸들의 비밀마저도 벌써 가격에 킹 반영돼 있다 하는 게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궁금한 건 뭐예요? 이쪽 세계관을 따를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뻘쭘거리면서 뭐라 그러지? 이 주식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주식 투자 전략 액티브하게 이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이야 라고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에 돈을 벌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수익을 벌 수가 있을까 액티브하게 했을 때 강형으로 가면 투자해서 남들보다 더 돈을 벌 방법이 없다. 예. 노 찬스, 노수프. 노수프 뭡니까?
국물도 없어요. 자, 준강형으로 가면 뭡니까? 거의 없는데 살짝 있다. 언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철컹철컹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약형으로 효율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이 있다. 언제? 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을 때에. 이 공시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그런 공개된 정보를 제때제때 챙겨보고 똑똑하게 분석할 줄 알면은 돈 벌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부정하는 건 뭐냐? 과거의 패턴 갖고서 이 차트 분석해가지고는 찬스 없다 하는 거고요. 완전 비효율적 시장은 어때요? 그런 돈 벌 찬스 언제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 그랬는데, 이게 잠깐 또 보시면은 아까 뭐였죠? 재밌는 게 있었는데 더보기에 이 칠판 어디 갔죠? 최저가격이 이것이 공유 중지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화이트보드, 그죠? 가격과 가치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이 주식시장에서 보는 건 뭡니까? P죠. P, 프라이스, 그죠? 그리고 value, 인가 하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정말 같은가?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내재 가치, 그죠? 이것이 잠깐요. 이렇게 되는데, 가치, 가격, 이게 같은가 하는 질문이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둘이 같은지를, 다른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나? 과학적으로? 테스트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문송합니다와 문송하지 않은 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과에서 뭔가 실험을 해보시고 과학적인 테스트 해보신 분들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과학적으로 눈에 보여야지, 관측이 가능해야지 두 개가 관측이 가능해야지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제 몸무게, 그죠? 제 몸무게가 여러분의 몸무게랑 같으냐 다르냐. 달아보면 알지 않냐? 재보면 되지 않냐? 계기가 있으니까 관측이 가능합니다. 저울이 있어서. 그죠? 근데 프라이스와 밸류 이거는 둘 다 관측이 가능한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에이? 둘 다 관측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가격은 관측이 됩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아까 카카오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 거. 가격 눈에 보이는 거 매 초별로 따다다다다다 변해가는 그 가격은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가치는 어떤 거예요? 내재 가치 이런 것들.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진실한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는 얼만데요? 진실한 이 카카오뱅크의 내재 가치는 얼만데요? 그 여러분들이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추정과 관측은 다른 얘기입니다. 추정과 관측. 잠깐요, 여기에. 여기는 관찰. 관찰. 그죠? 추정. 그죠? 여기는 오차.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 하면 딱 들어오시죠, 그죠?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많은 주식시장의 애널들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야? 라고 추정들 해서 리포트 그렇게 쓰세요. 뭐 그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오 저것이 진정한 내재 가치야 라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라는 게 막 이제 인상에 머리에 빡 박힙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진정한 내재 가치가 막 눈에 보이는 듯 관찰이 되는 것처럼 막 포장해서 써요. 그 세일즈 능력 배우시기 바랍니다. MBA 하시면서 배우는 건 그 세일즈 능력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정치일 뿐이다. 진운의 안경일 뿐이다. 하는 이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애널리스트들이 혹은 저 그 신문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추정치일 뿐이다. 그죠? 관찰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지 다른지 과학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슈가 뭐냐 하면은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은 이게 같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 가격 자체가 정보를 반영해서 어, 진정한 내재 가치를 늘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게, 한숨 먹고 들어가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한 세계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산정하는 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캐시플로우 있죠?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나누기 R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그죠?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얼만큼 위험한지 우리가 또 후려치는 할인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성장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캐시플로우, 그죠? 캐시플로우. 요거는 위험. 요 두 가지, 캐시플로우와 위험에 대한 정보란 그 두 가지로 그 요약이 되는데, 캐시플로우와 위험에 대한 정보가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추정을 하고, 그 추정한 것이 바로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요것이 평균적으로 같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둘이 평균적으로 같다고 말하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말씀이 되는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찬양을 해야 이번 시간에,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 까지 않겠습니까? 네, 찬양하는 이유, 나름의 그 세계관이 메이크 센스한 이유들을 하나씩, 그 증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이제 증거들 내지는 주장들을 쭉 보시죠. 유진 파마 할아버지께서 주창하신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 1970년쯤 돼가지고 이제 고전파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론 체계를 우리가 완결할 때가 되었다. 이 센터피스, 그죠? 이 가격 메커니즘, 그것이 나타나는 그 가격이 어떻게 이 정보를 반영하는가 아닌가를 보여주자 하면서 드디어 이것만 딱 하면은 끝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세 가지 종류, 과거의 정보,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공개된 정보 현재, 그 다음에는 내부자들의 비밀, 이 세 단계의 정보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왜 맞는지 나름의 그 세계관의 이유를 여기 말씀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부터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이 차티스트,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서가에서 손이 가는 게 뭐냐? 차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내재 가치 분석하고 어쩌고 하는 거, 골치 아파 됐고, 일단 저 눈에 딱 보이는 본능적으로 시각적으로 끌리는 거,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이 차트 분석, 화려하잖아요. 캔들스틱 차트 나오면 알록달록하고 번쩍거리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 에어리아로 딱 이게 나타내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뭐 해가지고 번쩍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각형 차트 갖고. 이 패턴 인식 본능이 등에 자극을 하는 겁니다. 진화 과정의 결과, 자연 선택의 결과, 우리는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관종 내지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 모자를 쓰고 또 얼굴 사진을 여기다 갖다가 붙이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졸립지 말라고, 관심을 확 끌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불평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비디오를 할 때에 얼굴을 안 내놓으면은 졸려요. 더 피곤해지고, 자기 쉽습니다. 교수님들의 얼굴이 보여야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눈을 딱 자동적으로 패턴 인식을 얼굴 인식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동물적인 본능상. 그래서, 이거를 얼굴 사진인 얼굴 동영상을 좀 켜주세요라고 애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켜놓은 겁니다. 자, 그 좌우지간에 그런 패턴 인식의 본능, 이걸 자극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군요.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여기 가서 요거에 그림의 보기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이 색깔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요거가 잘 보이나요? 네. 요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체
뭐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화면 공유 다시 들어갑니다. 요 색깔로 해서 보시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주식 차트를 딱 보면서 오늘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치고 주가가 과거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어떤 동물적인 반응이 우리 뇌 속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시면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들은 풍어는 다들 있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갑자기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것이 어떤 선형함수 y 이퀄 x하고 y 이퀄 사인 x하고 합쳐진 것 같아. 합성함수인 것 같아. 이러면서 갖다가 이걸 막 들이대면서 어느 선 이하는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 그거를 지지선이라고 부르자. 요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걸 저항선이라 그러자.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막 합니다. 이게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와 있으니까,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 한 달이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해요? 바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Hope and pray.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막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차트 분석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점에 가면 이게 제일 잘 많이 팔려요. 떼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이건 거피라는 분, 데럴 거피. 이 책에 보면은 뒤에 색이네.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정보.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보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얘기 없습니다. 정보가 나발이고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프라이스 차트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될지 패턴 인식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패턴 인식 본능이 이 진화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냥 나갔을 때 패턴 인식이 빨라야 됐거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허연 토끼 뛰어댕기고, 자, 파란색과 하얀색, 골프공이 하얀 게 딱 눈에 잘 보이죠? 패턴 인식 딱 됩니다. 토끼가 하얀 게 뛰어가. 그러면은 0.1초라도 빨리 인식하고서 돌도끼 던지는 사람이 승리했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두컴컴한 숲을 속을 막 헤집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 노란색과 까만색의 줄무늬가 막 있으면서 눈이 팍, 이 헤드라이트 팍 비치고 이상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은 뭡니까? 호랭이다 하는 그 패턴 인식을 0.1초라도 빨리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런 조상님들을 둔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여기 있는데 그 패턴 인식 본능이 아무데나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도 막 이게 무슨 패턴일 거야 라고 갖다가 꽂아 넣어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그 패턴 인식이 맞아야 될 텐데 맞으면 다행인데 사냥할 땐 맞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맞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사냥할 땐 맞았던 이 패턴 인식 본능이 지금은 안 들어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하는 얘기가 뭐냐?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뭐냐면은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패턴 인식하는 사람이 너처럼 생각하시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가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닌가. 같은 차트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패턴이 맞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너도 나도 바이 버튼을 클릭한다는 겁니다. 저만 바이를 하고서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 가격에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거예요. 킹 반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추론한 바가 맞다 그러면. 왜? 나 혼자 바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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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디맨드 폭발, 수요 폭발 그것 때문에 쫙 가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 붙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랜덤 워크를 막 한다는 거죠. 술 취한 놈이 갈치짝으로 하듯이 갈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건 뭐냐? 지금 가격은 거기 가 있지 않잖니?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네가 생각하는 그 기술적 분석이 틀린 거네.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 그 말. 논리적인 체계가 맞잖아요. 시장이 경쟁적이고, 완전한 경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정보를 다 보면서 똑똑하게 의사결정한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지금,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다 그러면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 그죠? 여기에 그 기술적 분석이 맞다면 여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 보니까 기술적 분석이 틀렸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생각해 보면은 아니 사인 코사인 함을 갖다가 들이대고서 지지선 저항선 실컷 얘기하셨는데 차트를 확장해서 과거 10년치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럼 지지선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 아닐까? 여기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눈의 안경격이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야. 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가치 분석으로 돈 벌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워런 버핏처럼 돈을 벌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치 투자 분석으로 돈 벌지 하는 워런 버핏 스타일에 대해서 또 경종을 울리십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 헛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 경제학에 달통하신 우리의 구루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데 감히 그분을 부정하는 말씀 하십니까? 근데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의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워런 버핏 스타일로 돈 버는 거 평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얘기해요. 가치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시끄러워. 그냥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찬양하러 갑시다. 가치 투자의 아이디어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거죠. 자, 현재 지금 여기에 T0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임 제로. 그죠? 앞으로 이렇게 쫙 갈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요 빨간 선 요 점에 있다고 치자고요. 주가가. 근데 내가 지금 공개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고 공부해 보니까는 이 회사의 진정한 내재 가치는 아무리 봐도 요 점선에 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게 아니라 만약 이게 뭐 2배도 될 수 있고 10배도 될 수 있고 가격 차이가 있겠죠. 이 괴리. 진정한 내재 가치와 현재 가격의 괴리가 눈에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가격은 관측이 가능하죠. 바로 눈에 보입니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냅니다. 관찰 가능. 진정한 내재 가치는 과학적인 관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그 추정해 냈잖아요. 그건 내가 그냥 지 눈의 안경으로 내 눈의 안경. 예. 되셨죠, 이제? 내 눈의 안경으로 안경 벗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웃음을 자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네. 진정한 내재 가치. 내 눈의 안경이라고요. 그냥 내가 추산한 것뿐이에요. 이걸로 갈 거야.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게 맞다고 나는 믿으니까 뭐예요? 지금 바이를 클릭합니다. 사요. 사서 뭐 합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올라붙으리.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일 거야 라고 믿는 게 워런 버핏의 세계관입니다. 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분들은 뭐라고요? 단기적으로도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 장기 다. 그죠? 자, 워런 버핏의 아이디어를 갖고서 우리가 내재 가치 갖고 가치 투자를 했어요. 가치 투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붙으시길 바라는 것을 가는 거죠. 자, 근데 효율적 시장 가설 찬양합시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데 너만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고 너만 그렇게 분석 잘하는 게 아니고 너만 그렇게 이 투자 기회를 찾아낸 게 아니야.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은 우리만큼 다 똑똑하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벌어져요? 내가 생각한 그 가치 투자의 아이디어가 맞았다 그러면 그죠? 맞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마치 이 뭐라 그러죠?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해내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네가 맞다고 치자. 네가 맞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남들도 다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만 바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바이를 지금 동시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쫙 빛의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올라붙는 게 목표 가격에 지금 당장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랜덤 워크를 시작할 거다. 그죠? 술 취한 놈이 갈짓자고 건 것처럼 갈 거다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격이 지금 저기가 있니? 아니,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지.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그 가치 투자 아이디어 틀려먹었다. 라는 얘기고요. 시장은 준강형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그 아이디어 그 뭐예요? 밸류에이션 네가 꿈꾸는 거고 꿈 깨라 한마디로. 네 눈에 안겨요. 꿈 깨라. 이미 가격 다 반영, 공개된 정보 다 반영된 게 이거야. 공개된 정보 다 반영된 게 이거고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논리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되는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로 우리가 늘 보여주는 거는 인수합병을 공개 발표를 했을 때에 그 타겟 회사의 주가가 올라붙는 속도입니다. 딱 보시면은요, 빛의 속도로 가격에 그 정보가 반영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08년인가요? 야후를 잡아먹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후 뭔지 추억 속의 야후 떠오르십니까? 이 구글, 요즘은 서치 엔진으로 여러분들이 이 뭔가 검색하실 때 구글을 많이 쓰시거나 네이버 쓰시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뭘 썼습니까? 야후란 거 썼습니다. 네. 어, 인터넷 닷컴 버블 막 했을 때에 최후의 승자라고 우리 믿었었죠. 야후. 그래도 끝까지 가네. 막 그랬는데 구글 나오고 나서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빌빌거리고 있을 때 보다 못해 안타까운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빌빌거리는 저 야후 내가 잡아먹어서 뭔가 리스트럭처링 하고서 이걸 갖다 서치 엔진으로 갖다 더 강화시키겠어. 딱 발표를 하시면서 한 30달러, 32달러인가 이 정도에 우리가 사겠다라고 발표를 딱 한 날이 2월 초였어요. 당시에 2월 초에.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타겟 회사 잡아먹을 때는 거저 안 잡아먹죠. 프리미엄을 주고서 잡아먹습니다. 그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에 트레이딩 되고 있다. 19달러에 그 당시에 트레이딩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 30%의 프리미엄은 줍니다. 그래야지 기존의 주주들이 여기 수 하고서 갖다 주죠. 어콰이어 하겠다는 그 합병자한테. 그죠? 프리미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딱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야후의 주가가 갑자기 28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수직 상승. 수직 상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 걸려서 쪼로로로로 장이 끝날 때까지 서서히 올라가겠지가 아니에요. 킹 반영 수직 상승. 그것이 바로 실시간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팍 반영한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미 버스는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서, 아유, 이제 뭐, 요 날 아침에, 2월 1일 날 아침에 딱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내가 저걸 사야지라고 클릭을 하면은 이미 늦었다. 항상 이거는 과거형이 됩니다. 주식을 이때 샀어야 했다. 지금 사야 한다가 아닙니다. 샀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났다. 시장은 효율적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상당히 우울합니다. 이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 돈 벌라고요? 이미 다 정보 공개되자마자 다 버스 떠났는데.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이쪽 세계관의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괜히 어떤 종목 선택해가지고 돈 벌라고 들지 말고 그냥 평균만 가려고 해라. 평균 가는 방법은 뭐다? 인덱스 펀드 들어가서 ETF 있죠. 거기에 뭐 코스피 200 인덱스 혹은 뭐 S&P 500 인덱스 그 인덱스 들어가서 그걸 그냥 남들 가는 만큼 평균만 가도 돼.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 우울한 말씀입니다만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시장 참가자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죠? 괜히 세력 탓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걔네들이 뭐, 악의 세력, 뭐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쟤네들은 워낙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는 정보력도 빠르고, 그래서, 그냥 쟤네를 이기려고 생각 들지 말고, 그냥 평균 가는 것만 따라가세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하세요. 하는 것이 이 양반들의 주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s no free lunch in the market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예. 샀어야 했다. 공짜 점심이 없죠. 이거 이때 가서 내부자 정보 갖고 사셔요? 철컹철컹입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CEO들만 내부자 정보가 있었겠죠, 이때. 이 차이니즈 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내보내면 안 된다. 자기네들 비밀 유지하고 내부자들도 이때는 거래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철컹철컹 안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미 지나갔다. 버스는 다 지나갔다. 이게 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괜히 여보야 나가서 무슨 뭐 주식 투자한답시고 껄떡대지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 들어가서 평균만큼만 하세요. 되게 합리적이세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나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껄떡껄떡대고 막 이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적당히 초를 쳐주는 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제 저기 뭐예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 찬양하세. 자, 찬양의 증거. 그죠? 여기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뭡니까? K 방위의 물결, 그죠? K-팝이 쭉쭉쭉쭉 이제 성장을 하더니만은 여러 군데로 막 확산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죠? 방산업체의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왜? 이게 공개되는 정보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위기들이 그죠 군사적인 위기들 충돌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산업체들한테는 K9 자주포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자주포의 나라. 제가 포병부대에 있었거든요. 저는 견인포 물론 저는 행정병으로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만은 이제 이 견인포 부대 그죠 우리 포병을 잘하거든요. 그죠 이 포들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포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5만 4천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4만 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9만 원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전쟁 터지자마자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 시장이 역시 효율적이다. 준강형 효율적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계별로 좀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이게 벌써 급격하게 이게 4%면 요건 벌써 한 7, 8%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금방 반영됩니다. 공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 나중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뭐 물어보실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야후 같은 거 이거는 진짜 빼박캔트 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트위터 주가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아니군요.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자마자 스타링크 서비스를 갖다가 뭐 보내주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인기를 막 끕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올라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 S&P 500은 제자리 걸음이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올라가서 테슬라를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자기 현금 흐름을 건드린 거 아닌가?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닌가? 하는 예측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부자 정보로 투자를 해서 돈 벌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 하시면 철컹철컹인데 이게 뭐랑 반대가 된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미 내부자 정보까지도 다 킹반영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돈 벌 기회란 건 없다. 그냥 남들 평균 따라서 인덱스 펀드만 가입해서 만족하고 사십시오 하는 말씀들 하세요. 맞는 말씀드립니다. 나름의 다 이론적인 체계가 다 있고요.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검증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강형까지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자들의 거래량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 보니까 내부자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은 돈 벌겠던데. 즉 아직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것만 그냥 실시간으로 따라서 하면은 돈 벌겠던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까지는 너무 심하다. 준강형까지만 주장할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까지 말씀드렸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제가 말씀으로 입으로
말씀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유 중지를 하면요. 약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는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했냐 하면은 이제 시중에 도는 여러 가지 테크니컬 분석 기법들 있죠. 그 차트 분석 기법들. 그런 룰들을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한번 과거에 얼만큼 떨어졌으면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거를 사자. 뭐 반대로 팔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룰 갖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중에 보이는 것들. 자기네들이 학자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러고서는 또 다른 건 뭐냐면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가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지 백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리그레션 저기 회귀 분석 같은 거 막 돌리고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측력이 없더라.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다고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라는 보장이 없더라. 그러므로 시장은 약형으로 효율적이다 벌써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티스트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집 싸갖고 정리해고 되세요. 빠이빠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그죠? 이제 지금까지 증거를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중에서 이제 궁금한 거가, 그러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그 많은 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시카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미네소타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들이 이게 담수학파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오대호 연안에 쭉 있거든요. 이 양반들을 위주로 해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밀튼 프리드만 교수님, 화폐 수량설 뭐 이쪽에 말씀하신 분 계시죠? 이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온 미네소타 대학교. 제가 박사를 받을 때,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저는, 이 신고전파적인 입장으로 계속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다 하고, 거기서 필요한 수학 트레이닝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이쪽 분위기 자체가, 행동재무, 비헤이비어럴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정말 이 신고전파의 모든 자존심, 메카를 가지고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하시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어드바이저 분, 저희 교수님들 중에 이 분들은, 이 은사님들은 제가 행동재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너는 뱅킹으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싱가포르 가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쪽이 너무 재밌다. 행동재무 쪽에 하는 게 정말 인투이티브, 그 직관적이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뭐 이거가 재밌는 거 하지 또 굳이 저쪽에 걸 매달릴 거 있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고요. 좌우지간에 이쪽 분들 계시고 신고 전파는 이제 뭐 가격이 정보를 반영한다. 특히나 이것이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이 자원 배분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게 가격 메커니즘, 인비지블 핸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정보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거고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체계 하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른 경제적인 계약들을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구조 그런 걸 줄 때도 여러분들이 스탁 옵션 같은 걸 CEO한테 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그 열심히 일하고 그 CEO가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스탁 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발 이 회사를 구원해줘. 그죠? 구해줘 홈즈. 말하자면은 이 CEO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회사의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스탁 옵션을 줘가지고 이 너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주주도 돈 벌고 CEO도 돈 벌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간 게 인센티브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전제로 하는 게 뭐다?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주가가 버블 속에 있으면은 항상 주가가 높으면 CEO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놀고 자빠졌어도
주가가 높은데 내가 왜 굳이 왜 일합니까?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일하나 노나 주가가 막 뜨고 앉았어. 그러면은 굳이 열심히 일할까요? 인센티브 효과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다수 부서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산수유 부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돈은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돈을 갖고서 저 뭡니까, 자원을 배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해줘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 산수유 부서에 투자를 할지 이 삼다수 부서에 투자를 할지 CEO 입장에서는 그거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이걸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잘 될까를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할 때 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 나눴던 PB 레이시오, PBR 같은 그런 척도입니다. 뭐냐면은 투자한 것 대비 지금 시장에서 얼만큼 환영하는가 하는 그 시장의 환영의 정도를 우리가 척도로 놓고서 그 환영받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 부서 쪽으로 돈을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성이 높으니까는 그쪽에 이 PBR이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다수가 더 PBR이 높아? 그럼 그쪽으로 할게. 이게 그 의사 결정하는데 PBR 같은 것이 도구가 되는데, 결정적인 매트릭,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뭐다?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가격이 바로 그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 하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버블 때문에 높아진 거다. 얘는 버블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 PBR 믿고서 투자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결정 기업에서 내리시는 데에도 시장의 효율성을 믿고 들어가니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은 큰일 난다. 대단히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이 선행지수다 내지는 주가지수 움직이는 거가 우리 경제 체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반영, 킹반영한다 하는 거가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믿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반영돼 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세 효율적 시장 가설. 찬양하세 그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하는 이론이 그만큼 위대하다. 이 모든 경제학,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시장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이론 체계의 센터피스, 핵심 개념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개념,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주류 경제학을 이루고 계세요. 너 주류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주류 경제학을 배운, 그죠? 미네소타의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리 뭐 이쪽 얘기하는 거, 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행동경제 한 사람들은 뭐 그럼 어디서 일하시는가 보면은 하버드, 텍사스 오스틴, 프린스턴, 뭐 그다음에는 UCLA에도 좀 계시고, 곳곳에 산디에고, UC 샌디에고 뭐 이런 데도, 사던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계시고, 남가주 대학. 듣고 보면 하버드네. 레리 서머스 같은 분들, 뭐 안드레이 슐라이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행동 재무를 말씀하셨어요. 예일대학교에 우리 또 교수님도 계시죠. 우리 보면은 밥 실러 교수님, 노벨상 타신 분들, 그리고 사실 시카고에도 이 파이낸스나 경제학계 교수님은 아니고 매니지먼트 쪽으로 계신 건가? 그런데 우리 또 탈러 교수님, 세일러 교수님 있죠? 너지 갖고 책 내시고 노벨상 받으신 분. 그분들도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이따금씩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행동 재무가 주류예요? 아니에요? 아니, 주류건 말건 왜 따지는데. 하버드가 여기 있다니까. 그다음에는 또 행동 재무를 배우시는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행동 재무가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재밌긴 한데 뭔가 이 체계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행동재무가 재밌으면 그만이지 체계까지 바라시는 건 무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계는 그 뼈대. 이건 다 인간을 모델링하는 건데 뼈대, 경제학의 뼈대는 신고전파에서 벌써 잡아놨어요. 뼈다구, 해골, 있고 브레인, 두뇌가 있어요. 차가운 이성, 그죠? 이걸로써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는 뼈대와 두뇌는 그쪽에서 만들었고요. 행동재무는 뜨거운 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육, 우리가 얼만큼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혹은 호르몬이 넘쳐서 뭔가 투자를 실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가, 그죠? 이런 근육과 심장과 혈관에 관한 얘기지 이 뼈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뼈대까지 바라시면은 그 마치 문어가 뼈대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어는 문어기 때문에 문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주류냐 뭐냐 이런 소리 하시고 참 재미있긴 합니다. 요즘 파이낸스 학계에서 학회하는 거 보면은 많이 이제 주류냐 뭐냐를 넘어서서 뭐 학회장도 이제 다들 하시고 최고의 학회장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 행동재무 하시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행동재무가 다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스며들어가지고 곳곳에 스며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바로 그 빅데이터 때문에. 예. 이 얼터너티브 데이터 내지는 비정형 빅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감성 내지는 뜨거운 그 핏줄 뭐 이런 것들 피의 그런 감성들이 숫자화 돼가지고 우리가 계측 가능해서 이거 갖고 우리가 백테스트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증거가 생기더란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도 맞긴 맞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 그죠, 그쪽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다른 쪽 세계관도 중요하구나. 이쪽이 우리가 과거에 너무 무시해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 나중에 테크놀로지를 써먹더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난달에 모건 스탠리의 본사에서 퀀트를 하시는 상무분,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아마 월스트리트 내부에서 가장 큰 높은 자리에 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공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통계학 박사를 하시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금융공학 하신 분들은 파생상품 돌리는 거를 많이 하셨지만은 지금은 어떤 일 하시냐고 여쭤보니까는 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내지는 전산 언어학 쪽으로 엄청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탑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있는 그 퀀트 분들이 뭐를 써먹느냐, 그 수학과 통계학과 계량적인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심리를 계측화하는 거, 숫자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언어들, 이거를 거기서 감성 지수 같은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얼만큼 긍정 마인드인가 부정 마인드인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엄청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동재무와 함께 발전한 거고요. 학문적 컨퍼런스나 이런 논문에서 그런 것들 행동재무에서 써왔고 그게 이제는 확산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쓰이고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융공학이 아닙니다. 지금 금융공학은 행동재무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행동재무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건 재미도 있고 그런 새로운 시류에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근본 없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여기서 온 근본이 있구나. 뼈대는 없어도 근본이 있구나. 문어가 보시면은 뼈대는 없어도 근본이 있어요. 도대체 희한한 동물이거든.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세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